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 말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목해 보이는 집안이라도 남들에게는 티낼 수 없는 사연이 있을 수 있죠. 저 역시 이 말에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 겪었던 일들이 바로 남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사연 때문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남편에게는 나이차가 조금 있는 형이 있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은 식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지만 명절이나 휴가 때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죠. 당연히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관심이 없다면 쉽게 허락을 해 주시겠다 싶었는데 생각 외로 시모께서 엄청난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직 형이 장가를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가서 반대를 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결혼을 어떻게든 강행하겠다고 했지만 시모의 반대는 더더욱 심해졌고 그러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형이 장가를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가는 게 말이나 되나 싶어서 반대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결혼을 꼭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얼굴은 봐야겠다 싶어서 부른 거야.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던데 무슨 사업을 하시니? 우리야 여기 지역에서 한평생 살아서 다른 지역 일은 잘 모르니까. 저번에 언뜻 물어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것 같던데. 형제 자매는 없다고 그랬나? 아, 네. 30년 운영하셨어요. 엄청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현업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요.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세요. 제가 형제자매 없이 외동이라 아무래도 걱정 많으시기도 하겠지만 저희 부모님 노후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어머, 아니야. 나는 처음에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역 이름 꺼내길래 어려운 집안 딸 데리고 오는 건가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집에 인사하러 오라고 한 거야. 아니 진작에 집안 얘기를 꺼내지. 우리 애가 그런 건 좀 말을 안 하더라고. 어쨌든 보다시피 우리가 큰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가가지고 이래저래 걱정도 많고 그렇다고 큰애 장가도 안 갔는데 작은애 결혼식을 크게 해주기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도 그쪽 집안에서는 외동딸 결혼할 거니 신경 쓰실 부분이 많으시겠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결혼 비용이랑 신혼집 해주신다고? 네? 아, 처음에 그렇게 말을 꺼내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단이랑 예물은 생략하고 신혼집도 저희 힘으로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야? 외동딸 시집 보냈는데 부모님 마음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야 자식이 둘이지만 너희 집은 너 하나인데 결혼하는 걸 어떻게 그냥 지켜보시겠니? 그래도 부족한 집안도 아니고 남들 보는 눈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원래 양가 부모님이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니? 내가 다음에 사돈 만나서 얘기해 보지 뭐. 시모는 마치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걸 알고서 허락을 한 느낌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남편과 저 둘의 힘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지만 시모는 상견례를 할 때도 예단에 대해서 당연하게 물었고 남편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죠. 남편은 그런 시모의 태도에 진절머리를 쳤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시모에 대해서 들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댁과는 지역이 멀어서 1년에 보는 날이 별로 없었지만 시모는 결혼한 뒤부터 저에게 전화를 종종 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많이 전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시숙의 선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가끔 시댁에 일이 있어 남편과 시댁에 가게 되면 저를 붙들고서는 시숙에게 잘 어울리는 짝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수십 번도 더 하셨어요. 반나절만 있었던 날에도 시모와 한 얘기라고는 시숙의 혼사에 대한 말뿐이었던 적도 있었죠. 예, 너는 그래도 이제 네 시아주버님이 결혼을 해야 편하지 않겠니? 나중에 아주버님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였어 봐. 그러면 시댁일은 모두 네 차지인데 그거 혼자 해서 되겠어? 그래도 장남이 결혼하고 그래야 집안도 안정을 찾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큰애 잘 어울릴 만한 짝 없을까? 너희 회사 거래처 사장들 딸 있지 않아? 좀 괜찮은 기업 자식들 좀 연결시켜줘. 아, 저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요. 아니면 제가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 볼까요? 형제 중에서 아직 미혼이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알아볼게요. 저희 아빠가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또래 자녀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셨어요. 아니, 그냥 미혼인 여자야. 여기 지역만 해도 많잖아.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짝이라면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집안이 낫지 않겠니? 그래야 애가 모난 것도 없고 아무래도 남편한테 도움도 많이 줄 테고 말이야.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봐. 너야 잘 모를 수도 있지. 직접 말하기 좀 그러면 내가 좀 부탁을 해볼까? 어머니,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아버님 회사 일도 정신없고 거래처랑 말 그대로 사업 파트너 관계인데 그런 거 부탁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요. 그리고 형이 평범한 회사원인데 부잣집 딸 소개해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저 정도면 성실하고 생긴 것도 반반하고 이 지역에서는 우리 아들 만나겠다는 처자들이 줄을 섰는데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네 형 반만큼이라도 됐어 봐. 하여튼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칭찬하는데 어쨌든 간에 며느리 네가 잘 좀 알아봐라. 그래도 사진 보여주고 그러면 다들 우리 아들 만나겠다고 줄 설걸? 시숙은 객관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키가 큰 것도 아니었고 생긴 것도 평범했어요. 그렇다고 직업이 잘난 것도 아니었고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정말 평균 수준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시모는 무조건 시숙은 어딜 내놔도 잘난 사람이라 주장하셨죠. 볼 때마다 시숙의 손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시길래 저는 고민을 하다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시숙과 비교를 해봤을 때 외모나 집안, 직업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었지만 시숙의 태도는 무척이나 건방졌나 보더라고요. 소개를 해준 여성 측에서 시숙의 태도에 화가 났고
저에게 따지며 연락을 해 오기도 했어요. 저도 화가 나서 시숙께 연락을 해봤는데 오히려 시숙은 그런 사람을 소개해주는 게 어디 있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어요.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 앞에다 대고 나이가 많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 어렵게 소개해드린 건데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경우가 없죠. 다른 건 몰라도 말실수하신 건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재수씨도 너무하네. 재수씨, 남자 나이랑 여자 나이랑 똑같아요? 남자야 40대고 50대고 아이 낳으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만 여자 나이는 3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임신을 해요? 임신해도 잘 안 될 확률도 높은데 어떻게 30대 중반이나 된 여자를 소개해줄 생각을 해요? 나야말로 재수씨한테 너무 실망이에요. 네? 아주버님, 아주버님 나이가 40대가 넘었는데 30대 중반이면 이미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건 아세요? 그리고 아주버님 결혼하고서 집안일이며 육아 다 여자가 해야 한다고 하셨다면서요. 맞벌이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근데 요즘은 반반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고 결혼 비용은 다 반반으로 냈으면 좋겠다고도 하셨다면서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요즘 다 반반 결혼하지 않나? 난 솔직히 여자들 이해가 안 가요. 매번 집안일 힘들다, 독방 육아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혼할 때 뭐 돈은 얼마나 내는데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전업주부가 어디 있어요? 다들 맞벌이 하지. 그리고 집안일이랑 육아는 원래 여자가 잘하니까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고. 그거 봐요. 30대 중반 되면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서 피곤하다니까. 내가 사과할 건 없으니까 나보고 사과해라 마라 하지 말아요. 시숙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고 저는 그날 소개팅에 나온 여성분께 무한 사과를 했습니다. 여성분께서는 오히려 이상한 집안에 시집을 간 것 같다며 절 위로해 주셨죠. 남편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로 형에게 소개팅을 해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시모는 시숙의 선자리를 연결해달라고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남편이 중간에 매번 차단을 해줬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시댁에도 잘 가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왜 남편이 시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이번에 그네가 회사에서 일을 잘했다면서 성과급을 받아왔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니? 쟤는 어딜 가든지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해서 탈이야.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사회생활하는 게 나만 일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 저번 직장도 하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니까. 네 남편이야. 뭐 불처럼 돌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평범하니까 눈에 안 띄어서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거지. 어머님, 그래도 남편 회사에서 엄청 일 잘한다고 소문났는데요. 그래서 자기 기수들보다 승진도 빠르고 회사에서도 큰 프로젝트 무조건 남편한테 맡기잖아요. 저희 아빠도 처음에 남편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다고 말했는걸요. 제가 자식이지만 자식보다 남편을 더 데리고 오고 싶다는데 그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네 남편이 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잖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서 더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 우리 큰아들은 회사에서 하는 일도 힘들고 복잡한 일이야. 그래서 더 눈에 띄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아들이 너무 잘나니까 이게 또 단점이 있더라고. 그네가 이제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아무래도 요즘 여자들은 너무 잘난 남자도 부담스럽다고 하지? 우리 애가 눈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참 맞는 짝 만나는 게 쉽지가 않네. 남편과 비교를 해보아도 어느 하나 잘난 게 없었던 시숙이었지만 웬일인지 시모는 시댁에서 남편에 대한 칭찬은 한 번을 해주지 않았고 시숙에 대한 칭찬은 정말 밥 먹는 것 하나도 다 칭찬을 하셨어요. 잘하면서도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이었겠구나 생각을 하니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이 커지더라고요. 시모의 이런 태도 때문인지 시숙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졌어요. 마치 세상이 자기를 질투해서 자신이 잘 되는 걸 방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시숙이었죠. 그러던 중 시숙이 술을 먹다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시모는 당연하게 저희가 그걸 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아이고, 그네가 이번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 술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서는 애가 얼마 무력을 쓰지도 않았는데 다쳤다고 고소를 했지 뭐냐. 합의금으로 300만 원 달랐는데 그쪽에서 다친 거라서 합의는 꼭 해야 한다는데 어쩌냐. 그래도 큰형이 이렇게 된 건데 동생으로서 도와줘야지. 네? 저희가 합의금을 내달라고요? 어머님, 근데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먼저 시비를 거시고 무작정 주먹을 날렸다고 하는데 이거 저희가 해결을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도 잘리셨다면서요. 피해자가 회사 거래처 직원이라고 하던데. 저번에 아주버님 이런 비슷한 일 있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가족들이 해결을 해주면 왜? 이 돈이 아깝냐? 네 시아주버님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건데 해결해 준 게 아까워? 가족으로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무슨 수천만 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고작 300만 원에 아유 됐어. 니들이 형이 그런 일 당하면 알아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는 형을 가족이라고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야? 시모의 말에 저희는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숙은 합의 끝에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죠. 시숙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간간히 시모는 시숙에게 용돈을 챙겨달라고도 하시고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불편해할 때면 시모는 가족으로서 정이 없다느니 가족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느니 막말을 하셨고 저희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말을 하셨죠.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사업체 경영 분쟁 때문에 친정집은 갑작스럽게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경영권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래저래 친정 상황이 복잡해지게 되었죠. 회사 사택에서 지내고 계셨던 엄마는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세를 줬던 곳이라 이사를 하기 전에 밖에서 지내야 하는 날이 몇 달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는데 그걸 정말 못마땅해 하셨어요. 너네 엄마는 요즘 좀 어떠시니? 안 그래도 부동산인가 뭔가 처분했다고 하시더니만
그걸로 생활은 되신데 너희라고 뭐 넉넉한 형편도 아닐 거고 그때 지내시던 집에서는 나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이사할 집은 구하셨고? 네, 이사 갈 곳은 정했는데 몇 달 남아서 저희 집에서 좀 지내실 것 같아요. 이사할 곳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요. 다행히 몇 달 있으면 끝나서 그냥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 너네 집에서 지내셔? 그냥 밖에 다른 잠깐 머무를 곳 구하면 되는 거지. 참, 그래도 바깥 사돈께서 사업도 하셨는데 잠깐 밖에 지내실 만한 여유 자금도 없으신 거야? 굳이 왜 결혼한 딸 자식 집에 가서 지내신다니? 네? 아니, 자식 집도 있고 남편도 불편하지 않다고 하고 빈방도 있어서 굳이 밖에서 지낼 돈을 안 쓰셔도 되는 거니까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족으로서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 거라고. 남편도 이번에 그래서 먼저 나서서 엄마 모시자고 한 거예요.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서는 평생 계시면 어쩌려고 괜찮다고 한 거니? 혹시 너희 평생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지? 요즘은 60대 넘으셔도 일할 수 있다고 엄마한테 좀 말해드려. 전업주부로 사셨으니 밖에서 일하실 생각이나 하시고 계시겠니? 아, 어머님,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집 이미 노후 다 준비돼 계시고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잠깐 저희 집에 계시는 건데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조금 마음이 그러네요. 아니,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잖니.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앞으로 네 엄마 생활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니? 유산이라도 좀 받으면 모를까? 보아하니 사택에서도 나가셔야 된다는 거 보니까 가지고 계신 게 넉넉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는 뭘 그렇게 말하니?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모는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시숙에게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결혼을 한다면서 소개를 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모는 저와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동서라고 해도 되지? 앞으로 한 가족이 될 텐데 그래도 같이 편하게 지내면 좋잖아. 안 그래도 이번에 신혼가구들이며 예물들이며 고르는 게 너무 쉽지 않았는데 혹시 동서 같이 가줄 수 있어? 내가 여자 형제가 없어가지고 고르는 게 쉽지가 않네. 우리 집에서도 내가 개혼이라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 들어보니 동선에도 사업했다면서?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있지 않아? 아이고, 쟤는 그런 거 볼 줄 몰라. 딱 보면 모르겠니? 그리고 지금은 사업도 안 해.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사업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 결혼할 때도 뭐 하고 온 것도 없고 그런 건 혼수나 예물 이런 거 해온 애들한테 물어봐야지. 쟤는 그런 거 보는 안목 없으니까 그냥 큰애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 에이, 어머님. 그래도 같이 보면 좋잖아요. 동서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저야 이제 들어오는 식구지만 그래도 동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집 식구인데 친해지고 잘 보이면 좋죠 뭐. 동서,
괜찮지? 서방님도 언제 하루 시간 내서 신혼집 같이 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독립하는 거라 가구 배치나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역시 우리 와이프 마음이 참 넓어. 그렇지 엄마?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어찌나 센스가 있으신지 다른 거 다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셨다니까. 원래 우리 와이프가 형님이니까 잘 보여야 하는 건 재수씨지 뭐. 처음 만났던 형님은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셨고 친해지고 싶다며 먼저 시간 내달라고 부탁하는 형님에게 거절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새 식구가 들어오니 저도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컸어요. 형님께서 저와 남편에게 직접 연락을 해와 가구와 가전 사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는 같이 휴가를 내고 신혼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신혼집에 가서 보니까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서 형님을 보니 갑자기 오기로 한 청소업체가 안 오게 되었다면서 본인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조금만 청소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나가셨죠. 저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지만 형님께서 정신이 없으셔서 부탁하시는가 보다 싶어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온 형님과 시숙은 마치 저희가 당연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희를 대하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하루 종일 청소한 게 고작 이거야? 아니 그래도 청소해 주기로 했으면 구석구석 깔끔하게 해줘야지. 재수씨,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결혼 선물도 안 해주고 그러길래 이런 거라도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대충 청소를 해놓으면 어떡해 해요? 야, 너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형이 결혼을 하면 나서서 이것저것 챙기고 그래야지. 에이, 여보,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조금만 더 치우면 되겠지. 뭐 고생했어요. 동서랑 서방님. 솔직히 제 친구들은 결혼한다고 하면 식구들이 이것저것 많이 사주기도 하고 보태주기도 한다고 하길래 동서랑 서방님이 뭘 준비하고 있는가 싶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 여유롭지 않아서 아마 뭘 해주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라도 부탁하면 좀 깨끗이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결혼 선물은 선물이고 그렇다고 청소를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남편이 아주버님께 결혼 준비할 때 보태라고 이미 돈 보내드렸는데 그걸로는 부족했던 건가요?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드릴 만큼 해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셨으면 몰랐을까. 그래도 저희 열심히 청소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어머, 동서. 나야말로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하네.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결혼한다고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바쁜데 동서는 아무것도 챙겨주지도 않고 내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걸 알아주지도 않잖아. 근데 이렇게 대강 청소해 놓고서는 열심히 했다고? 동서야말로 너무한다 정말. 저희에게 무언가를 챙겨줬던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것은 많았던 시댁 식구들에게 저와 남편은 질릴 대로 질려버렸어요. 특히나 남편은 자신뿐만 아니라 저에게까지 무시를 하니 더욱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숙 예식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신부 측에서 준비한 상품권 답례품 박스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거의 50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온 하객들도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무와 시숙 형님은 모두 저를 의심했어요. 너 솔직히 말하렴. 안 그래도 내가 너 의심스러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까 너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어디 갔니? 왜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어? 신부는 거기 없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왔냐고? 혹시 네가 가지고 갔니? 너 저번에 너네 엄마 소송 패했다고 하더니만 그래서 돈 필요했던 거야? 아,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네. 그래도 잘 사는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망했다고 그렇게 홀랑 도둑질까지 해요? 재수씨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일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꺼내세요. 동서, 돈이 필요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왜 남의 결혼식 이렇게 망치는 거야? 혹시 내가 저번에 그랬다고 복수하는 거야? 안 그래도 동서, 저번 일 이후로 나한테 냉랭한 게 이상했는데. 아, 우리끼리만 자리에 남게 할 테니까 동서 솔직히 말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가지고 가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은 어머님께서 저한테 가서 물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간 거였잖아요. 제가 무슨 화장실을 간다고 했다고 왜 절 의심하세요? 제가 왜 그걸 가지고 가요? 어머머, 동서, 진짜 뻔뻔하다. 동서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나 그냥 넘어갔을 거야. 이렇게 중요한 날 이런 큰 사건 버려놓고서는 뭐? 참나. 안 되겠네. 신고를 해야 되겠다. 죄송한데 저 신고할게요. 거지같이 이 꼴 때부터 알아봤어. 전 너무나 억울했지만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던 사람이 저였고 목격자도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억울해 눈물이 다 나오려던 찰나에 남편은 예식장 측에 문의를 했고 바로 CCTV가 있다면서 관계자가 내부 CCTV를 돌렸죠. 그런데 화면에 찍힌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세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그 장면을 보고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상품권이 들어있던 박스에서 모두 꺼내 세 사람이 나눠 가방에 담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세 사람이 작당을 하고 날 도둑으로 몰려고 했어요? 기가 막혀서. 도대체 이따위 짓거리를 꾸민 이유가 뭐예요? 네? 말 좀 해보세요. 아까 그렇게 소리소리를 쳐놓고서는 왜 한마디도 못하세요? 아니, 아유, 우리가 착각했나 보네. 아유, 정신이 없어가지고 착각했나 봐. 아유,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니? 어쨌든 결혼식 끝나고서 일단 얘기를 하고 상품권 어디 있는지 찾았으니까 다행이지 않니? 도둑이 없었나 보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평생을 절 그렇게 괴롭히시더니 기어이 이 사람까지 괴롭히셔야 되겠어요? 절 그렇게 차별한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십니까? 굴러들어온 자식이라고 그딴 취급한 것도 서러운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모욕을 해요?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식장을 나왔습니다. 전 너무 억울해 식장에서 나오자마자 펑펑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저희 집을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시부였어요.
시부께선 그동안 그 많은 일이 있을 때까지 한마디도 거들지도 참견하지도 않으셨는데 이번 일로 처음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죠. 동현아, 미안하다. 내가 부족한 아비라서. 사실 네가 우리 집에 올 때부터 나는 네 엄마한테 평생 져주겠다고 다짐했어. 솔직히 그렇잖니? 네가 친 아들도 아니고 내 동생이 자식인데 자식으로 받아준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마웠거든. 난 그래서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참견도 해줄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부다. 너한테 증여해주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야. 아버지, 이거 저 받는다고 그 사람들 용서 안 할 거예요. 평생 서럽게 자란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저 성인 돼서 알았다곤 했지만 사실 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한테 친자식 아니라고 매번 얘기하셨어요. 항상 형이랑 비교하고 무조건 형한테 양보해야 하고 아버지한테 말이라도 할라 치면 쫓아내겠다고 압박하셨고요. 그래도 어린절 굶기진 않고 키워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내한테까지 그렇게 무시하는 건 전 절대로 참을 수 없어요. 알아, 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는 거지. 내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구나. 뭐든 내 잘못이니 탓하려거든 날 탓하렴. 내가 네 편에 서서 널 지켜줬어야 하는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번에 결혼식장에서 나중에 사실 알고 나서 내가 정말 충격이었어. 그동안 동규 엄마가 동규만 예뻐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럴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다. 이건 내 사과이기도 하지만 네 친부모 몫이기도 했으니 받아다오. 사실 남편은 시부의 형제의 자식이었는데 남편이 돌이 갓 지났을 때 친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할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넘겨줄 테니 남편을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거였어요. 시부께선 고민을 하셨지만 시모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남편을 입양하게 되었는데 재산을 받고 난 후에는 시모의 태도가 달라졌던 거였어요. 시부는 그래도 조카를 자식으로 받아준 시모에게 한 소리도 하지 못하고 사셨고 남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참견을 하시지 못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아들도 아내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시모와 시숙 형님을 제외하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척이나 반겼고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다들 칭찬을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아들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찰나에 이번 기회로 시댁 식구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세 사람이 똑같이 했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부는 남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고 시모에게는 이혼 소송을 하셨어요. 시모와 시숙, 형님은 재산을 모두 남편에게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반발을 했죠. 소송까지 하려고 했지만 증여를 받기 전 이미 그 유산의 절반은 남편의 친부모 몫이었고 명의자 시부가 증여를 하길 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한 이혼 소송도 승소를 해서 시부는 시모와의 관계도 모두 정리를 하셨죠. 뒤늦게 시모는 미안하다며 저에게 연락이 오시기도 했어요. 둘째야, 아유, 내가 정말 미안해. 동현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데
내 전화 좀 받아달라고 해주겠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는 단지 친자식이 혹시라도 사별을 받을까 싶어서 그랬던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동현이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서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네.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데 혹시나 만나줄 수 있겠니? 너에게도 사과하고 싶어. 전 아주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동현 씨 생각해서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 대접해드린 거고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겠네요. 그렇게 30여 년을 차별하시고선 무슨 양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세요? 왜요? 친아들네 집에서는 같이 못 살겠다고 하세요? 아주머니, 그건 아주머니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희한테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절 그렇게 도둑 취급도 못 하셨겠죠. 아이고, 둘째야,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잖니. 남편이랑 내가 헤어지긴 했지만 난 아직까지 동현이 엄마야. 동현이한테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좀 전해주겠니? 나중에 들어보니 시모는 오갈 데 없이 시부와 이혼을 했고 결국 친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형님과 불화 때문에 그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라고 했어요. 중간에 낀 시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해요. 부잣집 딸인 줄 알았던 형님도 평범한 집안 딸이었고 그 집에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형님 또한 이혼도 하지 못하고 시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 시모는 형님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파국을 맞이했답니다. 시부께선 시모와 이혼을 하시곤 평생 소원이셨던 고향으로 가셨고 저희는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정말 친엄마처럼 편하다며 적극 합가를 찬성했어요. 저희 세 식구 앞으로는 더욱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요.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4살에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제 인생이 달린 문제라 여러분들께서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조합해서 결정한다면 조금 더 현명하고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아내와 결혼 생활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무렵 저에게 며칠 남지 않은 결혼기념일에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다며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평소에도 여행을 자주 다녔던 터라 아내의 행동이 좀 당황스러웠죠. 오래간만에 여행을 가게 되는 사람처럼 들떠있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결혼기념일 때 떠나게 될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네요. 저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는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당연히 시간이 나지 않아 아내가 원하는 여행을 주말에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아내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기념일 당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교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시간을 뺄 수는 있었지만 아이들 수업까지 빼가면서 무리하게 여행을 가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아내는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았었고, 결국에는 학교에 사정을 얘기한 뒤에 여행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계획을 준비해야 돼서 생각보다 괜찮은 곳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전부터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며 저에게 위치를 알려주었고, 아내가 계획한 지역의 근처로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기념일날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많은 추억을 만들 생각에 상당히 들떠 있었죠. 저 대신 학생들을 지도해줄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더 이상 학교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순간을 즐기기로 마음 먹었었죠.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동해바다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별로 좋지 않더니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기 전부터 날씨 상태를 확인했었는데 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길래 아내와 상의 후 다음을 계획하고 싶었지만 워낙 고집을 부리던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출발을 하게 됐지만 예상한 대로 숙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날씨가 좋지 않다고 얘기했었잖아.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네. 눈치 보면서 겨우 시간 뺐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되잖아. 나는 오늘 꼭 오고 싶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여행이라는 게 무조건 날씨가 좋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비 올 때 우산 쓰고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면 그때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오면 되잖아. 우선 밥부터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내는 날씨는 크게 상관없다며 결혼기념일날 여행 온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걸로 만족하며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저녁이 되면서 날이 어두워지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리던 비도 거의 멈추기 시작하자 아내는 밖에서 걷고 싶다며 나가자고 하길래 내키지는 않았지만 워낙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도중 방파제 등대에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방파제에 진입하기 전에 문을 닫지 않고 있던 카페가 생각이 났는지 아내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먹고 싶다며 저에게 부탁을 했고 아내가 추워 보이는 것 같아 돌아가자고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겠다는 말에 서둘러 카페에 들려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방파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다를 구경하고 있던 아내가 주위에 없길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고 다시 방파제로 돌아와 아내가 있던 자리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방파제에 올라갔는지 신발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급하게 아내의 신발을 주우면서 방파제 밑을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발견됐다는 건 분명 방파제 위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면서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비는 완전히 소강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구조대원 말로는 방파제에 빠지게 되면 올라오지도 못할 뿐더러 수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설명을 해주었고
아내의 신발이 발견된 위치에서부터 수색 반경을 넓혀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그날이 비가 오고 날씨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방파제를 덮치는 파도 또한 약하지는 않다 보니 구조대 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주변을 수색하시던 구조대원 분께서 아내가 방파제로 떨어졌지만 파도로 인해 방파제 밖으로 밀려나갔을 수도 있다며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주변 반경을 좀 더 넓게 찾아봤지만 결국 아내는 제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닥친 사고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결국 이 사실이 장인 장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그렇게 정신 나간 상태로 바다만 바라본다고 해서 내 딸이 돌아오겠나? 당장 뛰어들어서 내 딸 구해오게.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경이가 따뜻한 커피가 먹고 싶다고 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차라리 같이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딸이 지금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넋놓고만 있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내 앞에 상처 하나 없이 데려오지 않는다면 나는 자네를 평생 용서하지 않겠네. 자네가 내 딸을 세상 떠나게 만든 거야. 장모님은 제 멱살을 잡으며 실종된 아내를 당장 찾아내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저 또한 무사히 저희 앞에 나타나주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지만 결국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날 이후 온 가족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고, 저희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장인 장모님 또한 폐인이 되어가고 계셨네요. 그렇게 아내가 실종된 지 몇 달이 흐르고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정신적인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지켜보고 계시던 부모님께서 더 이상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처가댁으로 향하셨어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 무작정 찾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서는 저까지 세상 떠나게 할 수 없다며 무작정 처가댁으로 방문하셨네요. 솔직히 방파제 올라간 게 제 아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고 방파제 위에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길 가는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힐을 신고 그것으로 올라가면 미끄러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제 아들은 결혼기념일 당일 날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날로 계획을 잡고 싶었는데 수경이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여행 계획을 잡게 된 걸 왜 제 아들 탓을 하셔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안겨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사돈분들께서도 수경이가 실종이 돼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제 아들 또한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점점 폐인이 되어가는 걸 도저히 두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변호사를 만났는데 실종 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경이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법적인 효력이 어차피 발생이 되고 더 이상은 사돈 집안과 엮일 필요가 없다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제 아들을 붙잡아 두셔서 모두를 힘들게 하실 건가요?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돌아오지도 않을 수경이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이 되거나 금전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만 제 아들을 놓아주시죠.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한계이고요. 사돈분들과의 인연을 끝내고 싶네요. 당신이 뭔데 내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못을 박는 거야?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리고 자네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내 딸 수경이는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실종 선고 앞으로 2년 남았나? 그때까지는 내 딸의 남편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도록 하게. 5년을 채우면 그때 자네를 놓아주도록 하지. 그 전까지 나는 수경이가 세상 떠났다는 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법대로 하려면 해보던가. 어디서 남의 딸의 생사를 함부로 단정 짓는 거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자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사돈분들 빨리 모시고 나가게. 양가 집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에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종 선고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었고 5년이 지나면 아내는 법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해주는 법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장모님께서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도 부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생사도 확인 안 된 아내를 버리고 저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위로서 해야 될 일들을 했고 힘들어하는 장인 장모님을 옆에서 챙겨 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선 항상 제 얼굴만 보면 자기 딸 돌려보내라고 화를 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장인어른께서 저와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제 인생을 허비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며 그만 제 삶을 찾길 바라셨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수경이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저희에게 닥쳤는지 매일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괴로웠고 버티는 것조차 힘이 들었어요. 그동안 시간만 되면 조금의 단서라도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 아내가 실종된 곳을 찾아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매일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 괴로운 날들을 안겨주었고 결국 아내는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물건들과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괴로워하는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네요.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결혼한 세월보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더 길었던 거 아니? 고작 결혼 생활 2년 했지만 수경이가 실종되고 사망 판정받기까지 5년의 시간 동안 너는 이 집에서 혼자 있었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네가 힘들면 엄마가 도와줄게. 이 집도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 싹 다 처분하도록 하자. 이제 너도 새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너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 떨쳐버리고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꾸리면서 살면 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기억들은 잊혀지게 된다고. 그건 너희 엄마 말이 맞다. 인생이 2번, 3번 있는 것도 아닌데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렇게 허비하는 건 미련한 짓이야. 아빠도 도와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 지나간 과거는 이제 가슴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는데 준비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 아빠 엄마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루하루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더는 못하겠다. 아버지, 저는 수경이를 떠나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2번 다시 찾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쉬지 않고 수경이를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수경이가 실종된 근처에 있는 학교로 점검 가기로 했어요. 인사 점수가 나쁘지 않고 수도권 학교가 아니라서 제가 원하는 학교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서 수경이를 찾을 때까지 지낼 거예요. 제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2분이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는 게 더 힘들다고요. 부모님께서는 말도 안 된다며 아내가 실종된 근처의 학교로 정근 가는 걸 말리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제 결정을 꺾으실 수는 없으셨어요. 결국 아내가 실종된 지역에서 교사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매일을 방파제에 들려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다시 계속해서 흘렀고 점점 저에게도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어느새 아내가 없는 생활이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아내가 실종된 지 9년 만에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었네요.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전단지도 돌려보고 주변 CCTV도 확인해보면서 아내가 사라진 뒤에 도움받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시도해봤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난 뒤에야 미련 없이 아내를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다녔던 학교에서의 생활도 정리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겨 숙소에서 나왔는데 그날이 추석이라서 그런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저에게 줄 송편을 만들어 놨다고 가져가라는 전화가 왔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안 가져가면 많아서 버려야 한다고 급한 일 아니면 가져가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동료 교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고 있는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던 동료 교사였기도 했지만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겸사겸사 동료 교사의 집의 문을 두드렸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자 추석이라서 그런지 마당에서 대가족들이 한데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들떠 있었고 저에게 달려온 동료 교사는 들어온 김에 식사까지 하고 가라며 저를 강제로 자리에 앉혀 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시선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며
집중이 되었고, 동료 교사와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냐고 서로 나이도 있는 만큼 서둘러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저와 동료 교사를 앞에 두고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괜히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 순간 제 앞으로 다가온 한 여자가 새색시 한복을 입고 쟁반에 있는 떡을 접시 위로 올려주었고 감사하다며 고개 인사를 건넨 뒤 눈을 마주친 순간 너무 놀라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떡 쟁반을 나르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9년 전에 방파제에서 갑자기 실종된 제 아내였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손목을 덥석 잡았고 그 순간 마당에 앉아 식사를 즐기던 30명 정도 되는 대가족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 아내를 불렀고 아내는 제 팔을 뿌리치며 저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당신 내 동생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 아니었어? 윤정아, 이 사람 누구길래 형수님을 자기 아내라는 거야? 방금 저에게 떡을 줬던 저 여자분 얼굴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분명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아내가 확실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우리 집에서 안 나가? 이 사람은 내 아내야. 갑자기 나타나서는 집안 분위기를 망쳐놓고 있어. 미수가, 네가 얘기 좀 해봐. 저 사람이 당신 보고 아내라고 그러는데 누군지 알겠어?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제 팔을 잡아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희한테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니까 당장 내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놀라서 진정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저는 잠시 쉬는 게 좋겠어요. 네가 감히 내 아내를 놀라게 해? 내 동생이 말한 사람이 바로 네 놈이구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날 세상 떠난 자기 아내를 찾고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사 생활을 하나 몰라? 갑자기 무례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제 아내가 확실했어요. 잠깐 사이였지만 얼굴 보고 확신을 할 수 있었다고요. 부탁입니다. 많이 불쾌하시겠지만 딱 한 번만 다시 얼굴 좀 봐도 될까요? 제가 아내를 찾기 위해 9년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보시다시피 저는 반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진을 바라보며 그리워했었는데 어떻게 제 아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만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큰 오빠, 이제 그만해. 그렇게 숨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동안 오빠가 했던 행동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미안해요. 솔직히 저는 처음 저희 학교에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 보여주신 사진이 저희 오빠가 데리고 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 버렸고 그 기간이 길어질 만큼 죄가 커질 것 같아 계속해서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아프게 다가왔고 막상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다고 하니까 그동안 한결같이 아내분을 찾았던 모습을 보고도 무시할 수가 없어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 저희 집으로 오게끔 만들었어요. 저희 오빠가 처음으로 한 여자를 데려와 방에 눕혔었는데 정신을 잃은 상태를 보고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오빠가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자기 잘못이라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물어보니 오빠는 방파제에 배를 정박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도중에 밧줄이 풀리면서 아내분의 다리가 걸려 떠내려가는 배에 딸려 들어가면서 머리를 다친 상태로 물속에 빠지자 급하게 달려가 배를 붙잡은 뒤 아내분을 구했는데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 오빠가 너무 겁이 나서 그랬는지 그 자리를 급하게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오빠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 두려워하고 있길래 저희 가족들도 전부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의식을 차리고 깨어난 아내분께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셨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있길래 그때부터 저희가 돌봐주기 시작했고 엄마는 오빠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안쓰러워 하셨는데 이참에 잘 됐다며 저희 오빠랑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김 선생님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지만 그동안 옆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오면서 저 또한 너무 힘들었어요. 어차피 저는 김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만에 하나 우리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는 사이가 된다 해도 김 선생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분이 저희 오빠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건 정말 죄송해요. 어떠한 벌이라도 받을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오빠, 이제 끝났어.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동료 교사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제 아내를 데리고 있던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이 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문제는 제 아내가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를 사랑했던 아내가 저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에 침착하게 하나씩 풀어나가며 혼란스러워하는 걸 정리해 나갔어요. 이 사실을 듣고 장인 장모님께서도 한 걸음에 달려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내를 안아주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동료 교사의 결정으로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집안 전체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기적적으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9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고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기억을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다쳤던 머리를 병원에서 바로 치료받지 않아서 그런지 자신이 제 아내라는 걸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매 순간 불안해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줘도 아내의 마음속에는 9년 동안 이런 사실을 숨기고 데리고 있었던 그 남자를 더 그리워하며 현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네요. 분명 아내는 그 집에서 며느리로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동안 살았던 것 같아 보였어요. 저에게 떡을 건네줬을 때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었죠. 그만큼 현실로 되돌아오기까지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하네요. 아내가 제 품으로 돌아온 지 이제 1년이 되었고, 작년 추석 때의 일이라 지금도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9년간 떨어졌던 아내와의 거리를 좁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하지만 아내가 저를 보며 웃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된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에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식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에 문제가 생기더니 엄마의 한마디로 집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처음 겪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박서방, 자네는 일이 우선이야? 아니면 가정이 우선이야? 모두가 쉬는 주말에 몇 푼 주지도 않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겠어? 그래봤자 알아주지도 않는 거 다 같이 쉬는 주말에는 자네도 가정을 위해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 월급쟁이가 주말에 일한다고 해서 수당이 따로 붙는 것도 아니잖아. 꼭 보면 실속 없는 사람들이 쉴 때 일을 한다니까.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기어 들어와선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린 내 딸한테 밥을 차려달라는 말이 나와?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밖에서 먹고 들어왔겠네.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주는 게 진정한 집안의 가장인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둘이 갈라서지 뭐하러 붙어 있는 건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내 딸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엄마,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갑자기 왜 그래요? 태희 아빠 당황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관계에 전혀 문제 없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상 치울까요? 그래,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먹고 살려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좋게 넘어가 주세요. 뭘 좋게 넘어가? 이쁜 구석이 있어야 사위 대접을 해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알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딸이 더 이상 고생하는 거 못 보겠으니까 스트레스 좀 풀게 여행 좀 보내줘야 되겠어. 며칠 다녀오는 거 문제 없잖아? 언제까지 이런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맨날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엄마. 지금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 태희 아빠가 시간적 여유 좀 생기면 그때 같이 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여행은 차차 시간 맞춰서 가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 고생만 시키고 있네요.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 여행 보내줄 테니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세요. 그동안 살면서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화내시는 걸 처음 봤지만 남편한테 소리치는 모습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항상 남편 칭찬만 해주시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한테 차갑게 대하더니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았고 급격하게 변해버린 엄마의 모습에 남편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죠. 남편의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둥글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단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본인이 상처를 받았어도 문제를 더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악화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해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엄마는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셨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남편의 말에 밥상을 차려주려 했었는데 엄마가 워낙 강하게 거부를 하시면서 안 좋은 감정을 나타내자 남편은 배가 고프지 않다며 서둘러 자리를 회피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대하는 행동들이 서운하게 다가왔던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자마자 화부터 내시니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는 결국 엄마한테 화를 내고 말았지만 제가 서운해하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언니는 엄마가 요즘 들어 좀 예민해진 것 같다는 말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엄마의 행동은 분명 이유가 있었고 저는 그걸 알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었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친정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제서야 남편의 밥상을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저희는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 아니, 얼마 전부터 당신한테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셨잖아. 원래 막내 사이밖에 모르시던 분인데 오늘따라 너무 심하시잖아. 글쎄, 왜 그러시는지 나도 알면 좋겠지만 장모님이 언제부터인가 변하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마 내가 서운하게 해드렸던 게 있으셨나 보지. 일단 이번에 당신 여행 좀 다녀와야 되겠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장모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가서 바람 좀 쐬고 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괜히 내가 안 보냈다고 얼굴 붉히시면 그게 더 곤란하잖아. 나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겠지만 회사 일이 워낙 바쁜 거 당신도 잘 알지?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줘야 장모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테니 괜히 안 가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다녀와. 남편은 엄마의 행동들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리고 싶다며 한동안 엄마의 말을 따라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제가 없는 사이 남편이 혼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엄마와 남편과의 사이에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행을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당장 시간이 되지 않으셔서 언제나 뒤에서 저를 챙겨준 첫째 언니네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은 1박 2일의 여행 일정을 세우려 했었지만 엄마는 그런 걸로 부족하다면서 최소 2박 3일은 다녀와야 그동안 쌓여있던 육아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
무조건 밀어 붙이셨어요. 친정 식구 등살에 밀려 결국 2박 3일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잘 다녀오라며 여행 경비까지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언니네와 제 딸 태희를 데리고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남쪽 여행을 처음으로 계획하게 되었죠. 남편은 이왕 떠나는 여행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을 놔두고 저 혼자 스트레스 푸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일 많이 고생하는 사람이 남편인데 갑자기 변해버린 엄마의 태도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게 다가왔었어요. 이유라도 알면 다른 방법을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왜 남편을 싫어하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집을 부리는 건 더 악화만 시키는 거라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떠나긴 했지만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고 싶어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이 전부였던 저는 이유야 어찌됐든 여행을 온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첫날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선 제가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렸는지 물어보시길래 잘 보내고 있다며 은근슬쩍 남편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잠깐 동안 침묵하시더니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전부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남편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다행히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걱정하고 있던 것들이 전부 해결될 것 같아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죠. 둘째 언니가 형부 대신 운전 중인 첫째 언니한테 전화를 했길래 제가 대신 받았는데 제 목소리를 듣게 된 둘째 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부모님이 추돌 사고로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와 첫째 언니는 급하게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둘째 언니의 또 다른 한마디에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위중한 상태셨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속초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차량이 남편의 차를 뒤따라 가다가 뒤를 받치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차량이 해안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둘째 언니도 부모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사고 현장을 전부 목격했었는지 확인한 것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부모님께서 따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나게 된 거였죠. 문제는 남편의 차가 해안가로 떨어지면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고 이미 구급차가 왔을 때 차량은 완전 침수가 되어버린 상태였는데 그 안에 남편이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탈출한 흔적은 있었지만 해안가 위로 빠져나오지는 못한 것 같다는 둘째 언니의 설명에 저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열을 하게 되었고 첫째 언니는 저를 진정시키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병실로 옮겨지셨는데 아직 회복을 못하신 상태셨어요.
둘째 언니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물어봤지만 부모님의 사고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첫째 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사고 현장의 위치를 물어본 다음 급하게 사고가 난 위치를 향해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는 이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종된 남편을 찾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었는지 수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조대 일원분의 손을 잡고 남편의 얼굴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했었지만 날씨도 좋지 않고 파도가 너무 높아 어려움이 있는데 물새까지 탁해서 앞이 안 보인다며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에게 잘 다녀오라고 용돈까지 지어줬을 때의 남편이 저에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결국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색은 며칠 동안 이어졌지만 끝내 남편의 얼굴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정신을 차리셨지만 사고로 인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계셨죠. 둘째 언니는 단순 사고였다지만 저는 고개를 돌린 채 저를 바라봐 주지 않는 엄마한테 원망의 말들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여행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그동안 왜 태희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못 잡아 먹을 듯이 난리를 치셨냐고요. 그 사람이 세상 떠나니까 속이 후련하세요? 구조대에서도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하다고 했어요. 그날 날씨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시죠? 벌써 고기밥이 되어버렸을 거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여행 다녀오면 전부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요. 입만 닫고 계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언제까지 말을 안 해주실 건데요?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태희는 아직까지 아빠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한동안 일이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2번 다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올 때까지 엄마도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끝까지 말 안 해주실 거죠? 그만해. 엄마도 제부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었으니까 서운해서 그랬겠지. 우리도 한순간에 엄마 아빠 2분 다 잃을 뻔했었다고. 너는 제부만 중요하니? 내가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돈만 벌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너 그동안 육아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솔직히 태희가 정상은 아니잖아? 정신지체가 있어서 혼자서 감당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집안의 가장은 돈만 벌어오면 끝인 거야? 육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자기 자식인데 거리를 두는 것도 내가 한두 번 봤는 줄 알아? 태희는 그래도 자기 아빠라고 따르려 하는데 제부는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했어?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았잖아. 엄마가 왜 너한테 여행을 가라고 했었는지 알아? 그래야 네가 살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태희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6년 동안 거의 집에만 박혀 있었지? 제대로 된 휴식 한 번 없었잖아. 언니가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얼마나 다 안다고 그래?
그 사람이 원래 좀 무뚝뚝한 면도 있었고,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일도 바쁜데 집에 와서 육아까지 하라고? 우리는 서로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다고. 다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 못하잖아. 그리고 태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그 사람 탓만도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이해심이 없었는지 몰랐네. 내가 힘들어하면 다들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지 그랬어. 6년 동안 제대로 신경 써준 것도 없었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이중적인 모습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어찌됐든 우리 가족들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우리 가족 얼굴 못 볼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도 마.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면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시부모님까지 어렸을 때 일찍 세상 떠나셔서 제대로 된 사랑 못 받고 살아왔던 불쌍한 사람이야. 엄마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조금의 관심 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냐고. 구조대까지 포기를 하게 된 상황이라 남편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한 저는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남편을 2번 다시 볼 수 없었다는 건 저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었는데 첫째 언니는 가족들 모두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너무 마음을 닫지 말아달라고 했었지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가족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온 저는 한동안 가족들 얼굴을 안 보며 지냈었는데 남편의 사망 신고를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상을 떠나고 나서 1달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지만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올 것만 같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첫째 언니는 힘들어하는 제가 많이 걱정이 되었는지 집에까지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 태희는 아빠 언제 오냐며 그리워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죠.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사망신고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딸 태희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길래 다시 재차 물어보았고 저에게 반복해서 들려준 말은 아빠를 엄청 보고 싶어 했더니 눈앞에 나타났었다며 유치원 차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다른 유치원에서 아빠가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자기를 보려고 왔는데 유치원을 착각한 것 같다고 저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딸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잠깐 동안 흠칫 놀랐지만 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분명 세상을 떠났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딸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착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면 아빠가 다른 유치원에서 서 있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며 자기를 보러 와주지 않는다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에 당황해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날 제가 직접 유치원에 들려 딸을 차에 태운 뒤 남편을 봤다던 다른 유치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앞에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유치원 앞에 서더니 그 차 안에서 세상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차에서 내려 모습을 나타냈어요. 딸은 자기 아빠의 모습을 보고 흥분했는지 자기 아빠를 보러 가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 일단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흥분한 딸을 진정시키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날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집에 가려고 뛰어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남자아이가 남편을 향해 아빠라고 외치며 뛰어가더니 남편의 품에 안겼고 뒤이어 흰색 차에서 한 여자가 내리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혼란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숨이 가빠오고 있는데 제 딸이 자기 아빠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 허락 없이 차문을 열었고 남편을 향해 급하게 달려가는 순간 옆에서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제 딸 태희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급하게 태희한테 달려가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와 사고가 난 태희의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놀란 얼굴로 급하게 여자와 남자아이를 차에 태우더니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열을 했고 뒤이어 구조대가 도착해 제 딸을 응급실로 옮겨 주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가 바로 달려와 주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비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두 언니를 보며 정색하며 물어보았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난 줄 알아? 세상 떠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고. 다른 유치원에서 어떤 여자랑 남자아이를 안고 함께 있었고 그 모습을 본 태희가 자기 아빠라며 달려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어. 도대체 다들 나한테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 태희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도 자기 모습이 발각됐다는 거에 놀라서는 급하게 도망치더라. 자기 딸이 정신을 잃어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아이와 함께 도망쳤어. 나 빼고 다들 알고 있었어? 엄마가 갑자기 변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사고를 낸 이유가 있었던 거냐고.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잘 들어. 제부가 바람 피우는 걸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엄마야. 시장에 장 보러 가셨다가 제부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한쪽 손으론 다른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부를 따로 불러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확인해보게 된 거였어. 엄마는 제부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조용히 사라지라고 얘기했지만 제부는 너랑 헤어질 생각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 엄마는 당신 막내딸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부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혼자서 속으로만 앓고 계셨던 거야. 그러다 결국 엄마가 너한테만 비밀로 하고 우리들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고 바람이 아닌 차라리 다른 이유를 만들어 이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놈한테 부탁까지 하게 됐지. 엄마는 네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고 싶었지만 제부는 끝까지 이중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 너한테 얻는 거와 그 여자한테 얻는 게 다르다며? 지금의 생활을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굳이 힘든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는 제부를 보고 분노한 엄마는 너를 여행 보냈을 때 다시 제대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게 되었던 거지. 그러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부모님은 그놈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결국 분노하셨던 거야. 그리고 이게 그때 상황에 녹음되어 있던 내용이야. 우리 부모님이 제부랑 식당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을지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 첫째 언니는 그때의 상황들이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보여주었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남편과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뱉은 한마디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이상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촌에서만 살아왔던 순수한 내 딸한테 상처 주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자네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숨기면서 살아갈 건데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굳이 일을 크게 벌릴 일은 없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세요? 그냥 봐도 못 본 척 하시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시죠. 자네 딸 태희가 불쌍하지도 않아? 왜 불행한 길을 선택하냐는 거야? 자네 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도 자네 핏줄인 것 같던데 사람이 왜 이렇게 무책임해? 무책임하다뇨. 둘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왜 시간이 안 나겠어요? 양쪽 다 먹여 살리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다 보니까 어디 여행 갈 시간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도 태희 엄마는 삶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단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었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태희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서 저를 피곤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 세상 구경시켜줬으니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태어나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장애가 있어서 어디 데리고 다니기에는 창피한데 그 정도는 제 삶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지금까지 태희 엄마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 먼저 일어날게요. 오늘 제 아들이 유치원에서 좀 일찍 끝날 시간이라 제가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여기 음식점이 그래도 꽤 괜찮은 곳이니까 남기지 마시고 다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태희 엄마 앞에서 티 좀 내지 마요. 제가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요? 장모님 표정 관리 안 돼서 전부 들키겠네요.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저희 엄마는 결국 남편의 행동에 이성을 잃어버려 뒤를 바짝 뒤쫓고 있었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저희 부모님의 차를 뒤에서 받치게 되었고, 부모님의 차는 남편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삼중 추돌과 함께 남편의 차가 해안가로 떨어지게 된 거였네요. 그렇게 되자 부모님께선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침수되고 있는 차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치게 되었던 거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저와의 관계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이용해 더 이상 제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좁은 동네에서 발견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고, 제 딸이 남편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게 밝혀지고 말았어요. 저와 딸을 버리고 도망친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고, 저희 가정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꿈꿔온 삶들을 송두리째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 딸 태희는 골절은 몇 군데 있었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였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언니들은 부모님께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숨겼던 거였고,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었다면서 지금도 제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부모님께서 입원해 계신 병실에 들려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부모님께 오해했던 부분은 전부 다 풀렸기 때문에 같은 병원에 있던 부모님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뒤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남편의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분노는 더욱더 차올라 온몸이 떨릴 정도였는데,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서 그런지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병실에 찾아와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남편을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제 딸 태희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았죠. 그걸 왜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데? 어차피 우리 관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갈 거고, 당신이 했던 쓰레기 같은 짓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을 거야. 나는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다고. 내가 태희를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잖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데 당신 늙고 세상 떠나면 나머지 삶을 혼자서 감당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오면서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야. 부모가 세상 떠나면 이 험한 세상에 결혼도 못하고 혼자 남겨질 텐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 차라리 부모님이 옆에 있었을 때 세상 떠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지. 내가 뿌린 씨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온 거였는데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다니까 나는 그만 들어가 볼게. 당신이 원하는 이혼, 그거 원하면 해줄 수 있어. 어차피 내가 꾸린 가정이 또 있으니 마음이 크게 아픈 편은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다음날 이혼할 거라며 당장 눈앞에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10년간 믿었던 남편한테 받은 배신은 이성을 잃게 만들어버려 남편을 사정없이 밀치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혼 도장 찍어주고 조용히 사라지겠다며 그 여자와 꾸린 집으로 가는 건지 차에 올라타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멀리에서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큰 충돌음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소리가 난 곳은 남편이 출발한 방향과 같은 곳이라 사고가 난 현장을 확인해 보려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차 앞 유리창을 뚫고 튕겨져 나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아이와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대충 상황을 보니 남편이 여자와 아이를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게 되는 사고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아빠라는 단어였고 아이와 여자를 자세히 확인해 보니 남편과 바람이 났던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꼴에 자기 남편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슬퍼하는 얼굴을 하고 있길래 제가 소리치며 남의 가정을 건드려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화를 내고 말았네요. 남편은 결국 손도 못 써본 채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자기가 뿌린 죄를 걷어들이게 되었죠. 남편과 바람난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울고 있는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모든 걸 무너뜨린 건 그 여자와 남편이기 때문에 처벌은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과 언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결국 처벌을 받게 된 남편이 참으로 미련한 것 같아요. 그 여자도 저와 이중적인 삶을 보내고 있는 게 좋진 않았었다며 그 문제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태희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남편이 병원에 가려 하자 태희 문제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되었던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다가 남편 차를 발견한 아이가 뛰어들면서 그걸 피하려던 남편이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참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만든 일이었으니까요. 제 삶은 비록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삶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